분양이 끝나고 나서 매매 시장으로 전환됐을 때는 브랜드 가치를 따질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이제 개발 후재까지 받았으면 더 비쌀 텐데. 다주택자 있잖아요. 예. 작가님은 주택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 주의가 앞에서도 쭉 설명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보다는 안정. 안전. 예, 수익은 좀 적더라도 안전. 그리고 투자 물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혜택을 받는 만큼 지켜줘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묶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을 등록해 놓은 집은 매도를 할 때 역시 임대사업자한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또 황금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현재는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수를 또 늘릴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수를 늘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대출금을 다시 상환을 해야 돼요. 지금은 대출을 내주는 그 명목이 주택 매수용이 아니라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지금 명목으로 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받았던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출 상품에 따라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 주택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황금성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결국은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러면 지금 등록 하나 안 예, 저는 등록 안 했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하세요? 아니요, 저는 개인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고 뭐 공동 명의는 10분 활용하고 뭐 그런 거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틀 내에서 절세할 건 다 합니다. 절대 탈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킬 건 또 지키고 예, 또 지킬 건 지켜줘야 또 멋있기 때문에 취득세 낼 거 다 내시고 다주택자이고 법인도 아니시고 임대주택 등록도 안 하시고 낼 거 다 내고 세금 완전 생으로 진짜 투자하시는 그래야죠. 생투자네. 생투자.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나라에 또 지켜줘야 될 건 당연히 지켜줘야죠. 뭐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의무는 또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의무를 다 지키다 보면 결국은 투자라는 목적이 조금 희석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처분해야 될 때 잘 처분을 못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양도세를 사람들이 이제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양도세는 겁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늘리면 양도소득세잖아요. 내가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 수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러스. 그 범위 내에서 절세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기쁜 일이죠.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내가 얻었는데 그러면 정해진 규정 내에서 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죠. 그런 거지. 양도세를 줄이려고 더 수익성이 큰 아파트를 지금 매도한다? 이건 약간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팔면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깝거나 그런 생각 안 드시는군요. 물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건 무서워하거나 뭐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딱 진짜 FM이네요. 진짜. 그럼요. 연구원 출신답게 딱 지킬 거 지키고. 기초과학을 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 딱 아무래도. 근데 개인의 성향이니까 이거는 뭐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요거에 따라서. 왜 월세를 주면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냐면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억의 전세를 주는 거랑 아니면 1억에 80을 받는 거랑 이랬을 때 내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8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까 좋은 거 같죠. 그리고 내가 여력이 되니까 이런 세를 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매도를 할 때 3억의 전세가 들어있으면 투자자가 2억만 있어도 그 아파트를 인수를 받겠죠. 근데 월세가 들어가 있으면 4억 원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내 집을 보러 오는 그 수요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아파트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시세보다 좀 덜 받아야 되고 아니면 빨리 서둘러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극단적으로 좀 약간 표현은 했지만은 그래도 뭐 단순하게 뭐 1대1 이렇게 봤을 때는 전세를 끼고 있어야 전반적으로 좀 다음 투자자를 섭외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 관점이 있죠. 아니면 그 월세 만기에 맞춰서 좀 내놓든지 뭐 이렇게. 그래 뭐 실수의 요자한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내가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가급적이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 역에서부터의 거리, 반경이라고 하죠 보통. 반경, 그다음에 세대수,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는 면적들, 네. 그다음에 건설사 브랜드, 네.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까? 누구나 이제 상식으로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네. 뭐 이제 역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좋다.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가 좋다. 네. 그리고 뭐 세대수 많을수록 좋다. 이런데 제가 이게 뭐 이제 뭐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다독을 하겠죠. 근데 보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화 시켜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기존에 이제 뭐 연구원 생활할 때도 연구원 생활하면서 이제 뭐 논문을 쓸 때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초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장을 하려면 이 주장에 대한 합당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발 호재를 통해서 내가 투자할 지역을 정했다면 그 지역에도 이제 막상 가보면은 수많은 아파트가 있을 거니까 이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두고 이제 선택할까 그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역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면 가까우면 어디까지? 이거 뭐 그냥 한 500m 가까이 있으면 좋다더라. 그거는 그러면 499m까지는 뭐 확 1억 오르고 501m부터는 안 오르나 이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모든 거래 사례를 다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표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매도자들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싸게 내놓은 것도 있고 이제 비싸게 판 것도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표본수가 늘어나면 표준 편차가 줄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통계를 내서 제가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m, 물론 이제 500m 내에서도 뭐 100m 이내 초역세권이냐, 한 400m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100m보다는 400m가 훨씬은 아니고 약간 좀 못 미치는 수익성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이제 500m 이상을 벗어나니까 전반적으로 그 수익성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km 이상이 벗어나면 결국은 뭐 도보로도 한 15분 이상씩 걸리는 거리가 되니까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걸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수치화 시켜 놓은 거고요. 세대수도 보통 우리가 뭐 그럼 세대수 많을수록 좋다는데 그럼 몇 세대 이상? 500세대? 1000세대? 그래, 그렇죠. 500m 범위 내에서는 설령 좀 뭐 너무 이제 나홀로 아파트거나 이렇게 막 그 빌라 같은 아파트 이런 것만 아니라면 뭐 150세대, 200세대 이렇게밖에 안 돼도 결국은 역세권, 초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면 결국은 똑같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500m 이상이 벗어나면 거기서 그나마 좀 세대수가 좀 받쳐주는 세대 같은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m를 좀 벗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리도 멀고 세대수까지 줄어들면 결국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받더라는 거죠. 그래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결국은 약 600세대 이상 정도는 돼야 이걸 받더라.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더라. 이걸 지금 통계적으로 밝혀놓은 거죠. 면적도 우리가 단순하게 소형 평수가 좋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초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대형 평수도 상관없어요. 대형 평수도 똑같이 상승합니다. 그 경향 그대로 그 동네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 평수는 매매가가 높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이제 개발 호재까지 받았으면 더 비쌀 텐데 소형 평수는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평수니까. 근데 대형 평수는 그 여건이 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니까 역시 황금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제 똑같이 이제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오르지만 황금성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조금 거래가 더 활발한 소형 평수도 낫지 않겠냐. 이거는 그냥 첨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통계 분석으로 봤을 때는 대형 평수도 나쁘지 않다. 예,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브랜드는요? 브랜드 역시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분양할 때는 브랜드가 높은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조금 1군 브랜드 그렇죠. 비싸잖아요. 분양가가. 그 역시도 만약에 뭐 2군 이하의 브랜드가 초역세권에 들어오는 만약에 500세대 이상 한 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초역세권인 것보다 것이 초 1군 건설사가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는 아파트일 때 두 개를 비교하면 그래도 역세권일 때 훨씬 강세라는 거죠. 분양이 끝나고 나서 매매 시장으로 전환됐을 때는 브랜드 가치를 따질 필요는 없다. 통계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조금 새 아파트가 더 이제 좀 더 그 메리트가 있겠지만 오로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역세권의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해석을 했을 때는 만약에 브랜드 가치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이런 전반적인 입지 이런 걸 놓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브랜드보단 그래도 입지네요. 입지죠. 사실 지금 독자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선해하시고, 예, 굉장히 유용하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예. 신선했습니다, 저도.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쓴 거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기준이 사실 애매하잖아요. 네. 진짜 무슨 나는 세대수 많은 게 좋다는데 이게 그러면 490세대만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분은 도보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예, 도보 몇 분 거리면 역세권으로 좋다. 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 도대체 근거가 있는 거냐, 어디서 따온 거냐, 뭐 애매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는 데이터가 딱 있으니까 네. 좀 약간 투자하실 때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네. 그걸 기준 저도 그 기준으로 선택하곤 합니다. 이걸로 당연히 그래야 되고. 투자하고 계신 거죠? 예.